근린주구론이다 하면 뭐 단지 계획이나 주거지 계획, 택지 계획을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론, 내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론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뭐랄까 단순한 그저 선언과 같은 것이죠. 긴 말 필요 없이 근린주구론이 나타나게 된 이유와 그 기본적인 구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화, 도시 팽창과 같은 용어는 당연하게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된 표현입니다. 전쟁 동안 묶여있던 개발이 전후의 풍요로움을 타고 함께 터져나오면서 그 넓은 땅 전반으로 쫙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기존 시가지의 경계를 무시하고 외곽으로, 더 외곽으로 주거지가 도시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배경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이른바 포디즘 생산 양식으로 자리 잡은 현대적인 자동차 생산, 신분과 관계없이 거의 전 국민이 차를 한 대씩 다 가지게 할 기세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고속 자동차만을 위한 도로, 뭡니까? 고속도로가 미국 전역에 그냥 거미줄처럼 깔리기 시작한 것이죠. 안 그래도 개발 압력이 도시 밖으로 튀어나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엄청난 자동차 붐이라니 날아오를 것 같은 용에다가 눈까지 그려다 준 셈이죠.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거기에 또 하나 더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쇼핑몰, 이런 가장 미국적인 상업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태가 새롭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가지방 고속도로변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언젠가부터 거대한 상업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죠. 한 도시 안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모든 상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쇼핑몰, 그런 것들이 도시 외곽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도 주말이면 차를 몰고 시내로, 아니죠, 시외로 드라이브를 나가는 그런 현대적인 생활 패턴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저런 흐름들이 다 맞아떨어지면서요, 미국에는 교외화의 거대한 물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외곽에 평면적으로 흩어져서 살면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볼일을 보는 그런 문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시점에 클라렌스 페리의 근린주구론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 큰 땅에 정해진 범위나 규모도 없이 마구잡이로 주거지가 확산되어 간다? 지금에서야 이제 우리는 그것을 지속 가능성이 적은 개발, 에너지 소모가 많은 개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들이 무슨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을 때죠. 그때 페리는 그러한 개발 형태가 결국 미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파괴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 도시 내에는요,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 학교, 회당 그런 시설들이 있죠. 그렇게 오가는 생활 패턴 가운데 사람들은 지역 공동체라는 것을 형성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마구 퍼져버린 그런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저 오와 열을 맞춰서 집을 착실히 지어 나갔을 뿐 그 어디에도 사람들이 모일 만한 그런 기능들, 그런 중심적인 기능들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차를 타고 도어 투 도어 그런 생활 패턴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공동체가 해체되고 사라져버리는 지역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죠. 클라렌스 페리는 이런 평면적인 확산과 교회화 때문에 지역성과 지역의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촌도 아니고 무슨 현대도시에서 공동체성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요, 지역 공동체라는 거는 미국식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식 국가 정체를 다져나가고 빌드업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각별한 의미가 있는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길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미국식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무렵 프랑스의 개혁가 중에 하나죠. 알렉시스 드 토크빌.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자기들이 무시하고 있는 후진 세력, 미국 신대륙에서 새로운 방식의 민주주의가 싹트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땠습니까? 시민혁명을 한답시고 사회를 개혁한답시고 왕도 죽이고 세상을 여러 번 뒤집혔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 사람만 죽어나갈 뿐 혼란이 그치지 않고 세상은 계속 안개 속에서 폭력에만 의존하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프랑스와는 다르게 각 지역마다 시민 공동체가 정치적인 원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빌드업 해나가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의 연합국으로 형성되어 나가는 미국식 민주주의, 그거를 보고 굉장히 이 사람이 놀랐던 거죠. 토크빌이 돌아본 미국의 지방 곳곳에는요, 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개신교적인 문화의 지역
지역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거기에서부터 미국인들은 자치민주주의의 기틀을 쌓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목격한 거죠. 민주주의를 거대한 철학이나 사회체계를 일순 뒤집는 그런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운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미국 사회의 신선한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클라렌스 페리로 돌아와 봅니다. 자, 이런 미국 사회의 기초를 생각할 때 이 교회화, 그리고 사람들이 경계가 없이 자동차로 마구마구 돌아다니며 생활하는 이런 현대적인 생활 패턴은 사실은 위기 요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클라렌스 페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교회로 나가는 택지 개발, 외곽으로 향하는 도시 개발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야. 하지만 그렇게 수평적으로 퍼져나가는 경우에도 분명한 경계와 영역성은 있어야 돼.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중심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차를 타지 않고 걸어다니는 생활가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바로 이게 근린주구론이 선언된 이유인 겁니다. 그렇게 보고 나면요, 이 개념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모든 근린주구는요, 대략 1마일 정도 이내의 블록으로 만들어진다. 사람들이 걸어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하나의 주거지 개발 단위로 본 것이죠. 모든 간선도로는 근린주구 외곽으로만 지나가야 한다. 자동차가 내부를 가르고 지나가면서 지역 공동체 형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부의 존재입니다. 근린 중심부에는요, 초등학교나 마을 회관, 교회와 같은 공동체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일 수 있는 중심 시설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이것을 무슨 대단한 토지 이용이나 도시계획 이론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너무 과대한 해석이고요. 사실은 미국 사회의 기초인 미국식 민주주의의 바탕이 된다라고 보는 이 지역 공동체를 새롭게 다가오는 도시 팽창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위한 그러한 시도였다라고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근린주구론이라는 건 엄청나게 팽창되어가는 도시 속에서 여전히 거기에 필요한 주거지역의 제한을 정해줌으로써 마을, 지역, 커뮤니티의 특성을 여전히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 제안되었다. 그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근린주구론은요, 미국적인 환경 여건에서 꼭 필요했던 개념입니다. 미국, 정말로 산맥도 하나 없이 대평원을 이루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평한 곳에서 고속도로가 뻗는 곳이면 어디라도 다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부, 중서부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지평선에서 도로가 자로 그은 듯이 끝없이 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빈 땅이 많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정말 경계도 없이 주택을, 주거지역을 끝없이 지어나가게 된다? 결국은 다 해체되어 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막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근린주구론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계획이나 설계 기법이라기보다는 제가 하는 표현으로는 일종의 사회 공간적인 규범이랄까요? 자, 이것이 바로 근린주구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린주구론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초기에 도시개발을 막 해나가는 나라에서요. 근린주구론의 원래의 의미나 맥락과는 무관하게 이것을 어떤 택지 개발을 위한 10계명과 같은 그런 근본 원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이런 맥락과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아파트 개발과 연결되면서 희한한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언제부터 근린주구론의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여기 나오는 마포 아파트, 이 마포 아파트가 그 기원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시 마포 아파트 설계를 주도했던 분은요, 대한주택공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주택영단의 강명구 그리고 엄덕문이라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구체적인 구상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의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 와서 분명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아파트 계획의 근린주구론의 영향이 혹시라도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생활권의 경계라는 부분입니다. 경계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 페리가 근린주구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해 놓은 그 모형도, 그리고 당시 제출되었던 마포 아파트의 배치도를 나란히 옆에 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일 뿐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커다란 근린주구 내에 방사형으로 위치해 있는 이 자잘한 블록들, 그런 것들이 이 마포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자잘한 블록의 레이아웃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공용시설의 위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왠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근린축으로는요, 단독주택지에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미국이니까요. 그런데 이 마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 하나하나가 아파트 주동이고요. 그걸 둘러싸는 것들도 뭐 블록이라기보다는 한 주동을 둘러싸는 녹지 영역의 경계일 뿐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적정한 크기의 생활권을 영역을 정하고요. 경계를 분명히 한다. 그 안에는 자잘한 블록을 놓고 큰 도로로 놓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안정된 분위기를 만든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두 가지 모두가 굉장히 비슷한 컨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는 이전에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경계를 정해놓은 주거지 계획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종합 아파트? 그것도 그냥 주동을 몇 개 건설해 놓은 것 뿐이지 어떤 정해진 바운더리가 있거나 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포 아파트에서는요, 이렇게 경계와 영역이 분명한 그런 주거지가 지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는 이런 아파트를 아파트 단지다, 단지형 아파트다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하지만 그런 단지형 아파트라는 게 결국 이 마포 아파트로부터 처음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단지형 아파트가 생긴 배경이 바로 근린주구론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마포 아파트를 경계가 있는 주거지역 방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게 꼭 근린주구론의 영향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꼭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그 아파트의 형태를 볼 때 점점 더 그 사실이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속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근린주구론의 영향은 빼도 박도 못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있었던 아파트 개발의 사례, 여의도라든가 아니면 한강변의 반포 아파트라든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 건설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본격적인 한강변 아파트 개발의 시초가 된 일종의 프로토타입의 역할을 했던 이촌동의 한강 맨션 아파트입니다. 물론 지금은 재개발되어서 없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행과 열을 딱 맞춰서 기계적으로 늘어선 배치 많이 답답해 보이죠. 누군가는 이 아파트의 원조가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노동자 숙소로 대량으로 지었던 판상형 아파트 지틀룽이라고 지틀룽 그거였다라고 말을 하죠. 기계적으로만 배치해 놓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계획이 배경이 된 이론이 공식적으로 직접 소개가 됩니다. 그 보고서에서. 그리고 그게 바로 근린주구론입니다. 드디어 근린주구론을 따른다고 공표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이렇게 한강 맨션 아파트나 우리나라 아파트 설계를 주도한 그룹은 역시 주택공사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안에 있었던 단지연구팀이라고 불리는 그 그룹에 속해 있었던 인력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 역할을 하시던 분은 후에 한양대, 서울대 교수로 가셔서 우리나라 도시 설계의 1세대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짐작을 해보면 아마도 이분들이 우리나라 아파트 계획에 처음에 근린주구론을 가져왔다. 하지만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반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 한강 맨션 아파트의 배치도입니다. 어디가 근린주구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근린주구의 흔적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파상형 아파트를 이렇게 쭉 평행으로 배치해 놓고 만 것 같지만 전체를 도로를 통해서 분명히 경계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초등학교라든가 상점이라든가 공공시설을 묶어놓고 이렇게 전체의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근린주구의 기본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정확히 따져보면 애매하긴 합니다. 원래의 근린주구로는 대략 원형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런 직선적인 차로도 원래는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거기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중심부가 아닌 한쪽에 편중되어서 배치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아니, 계획한 사람들이 당시에 우리가 근린주구 이론을 의식하면서 한 거다. 근린주구 이론을 차용하면서 계획한 거다라고 밝혔는데 더 이상 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한강 맨션 아파트에서부터 어쨌든 근린주구론을 분명히 인식했고 적용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보다도 더 분명한 또 근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공공주도의 주택건설 사업, 거기에는 그 개발 방향을 정해주는 그 지자체만의 조례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 무슨 지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그런 조례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당시 서울에서 아파트를 개발하는 데 대한 지침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이른바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라는 긴 이름의 서울 지역 아파트 개발에 대한 지침 성격의 조례가 있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림이 바로 그 규정이 가리키는 것을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모 형태로 투박하게 나타나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약 800m 정도의 반경으로 표현되는 경계, 그리고 그 중심부에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결국 근린주구론을 조금 느슨하게 적용한 것에 다름 아니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명확해지네요. 우리나라 아파트 개발 초기부터 근린주구론을 적용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강 맨션 아파트하고 형제 정도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반포 주공 아파트입니다. 1970년대 중반에 지어졌고 얼마 전에 재건축이 되면서 이제는 럭셔리한 아파트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역시 이렇게 저층 판상형으로 개발되었었죠. 자, 배치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강 맨션보다 훨씬 더 강한 근린주구 색채를 띠기 시작했죠. 중심부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용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가, 유치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나가는 이런 Y자형 도로가 구획되어 있고요. 한강 맨션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가운데를 직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죠. 그에 비해서 반포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Y자형으로 굴곡이 지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에는 자동차가 직접적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근린주구론의 원리의 눈치를 살짝 본 게 아니냐,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반포 주공 아파트는 우리나라 아파트 역사에서 큰 전환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처음에는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종합 아파트? 사람들이 처음에 한 2년은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랬다라고 그랬죠. 4층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사냐 이러면서 안 갔던 게 한국인들인데, 그런데 이 반포 주공 아파트의 분양에서부터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줬습니다. 1973년에 이 입주자를 추첨하는 날에 당시로서는 개념조차 없었던 5.6대 1이라는 경쟁률에다가 거기다가 다 중산층 이상의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처럼 아파트에 죽고 못 사는, 좀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파트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라면 무조건 청약에 추첨에 분양 신청에 러쉬하고 보는 그런 문화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탄생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경계와 중심부를 두는 단지 형태라는 우리나라 아파트의 특징이 여기에서부터 분명히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있었던 논리는 바로 근린주구론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강남 아파트 단지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실 아파트 단지죠. 1에서 4단지가 지금 T자형, 구부러진 T자형으로 계획된 모습입니다. 한강 아파트 그리고 반포 아파트에서 나타났던 획일적인 평행적인 배치, 거기서 벗어나서 이렇게 구부러진 아파트를 배치하면서 마치 중정형 건물인 것처럼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판상형 평행 배치가 너무 재미없다, 너무 획일적이다라는 그런 평이 이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변형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단지 전체의 형태나 배치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단지형 배치, 말하자면 근린주구 단위로 배치하는 경향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를 보면 큼직한 필지들이 몇 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토지용을 보면 그 용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입니다. 학교, 초등학교. 페리의 근린주구론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거지요. 이제는 단지 내부에 통과 도로가 없고요, 분명한 공용 중심부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더도 덜도 아니고 페리의 근린주구론처럼 딱 초등학교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보다 오센틱하게 페리의 근린주구론에 다가갔다는 것이죠. 물론 근린주구론의 경직성을 벗어나서 좀 더 재미있는 단지 계획을 하려는 그런 노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롯데월드죠. 롯데월드를 포함한 어메니티 기능입니다.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로, 그게 석촌호수로 연결되고 마지막에 롯데월드로 연결되면서 이 지역 전체를 굉장히 흥미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제 1980년대로 가면 개포 주공 아파트가 대표적인 모델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시 계획도 하고 안내도가 거꾸로 돌아가 있네요. 지금 아파트의 배치 방식은 여러 가지로 기존과는 좀 다른, 좀 더 세련된 방식들이 계속 시도되고 있죠. 보면은 아파트가 각각의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이렇게 위호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영국의 신도시 계획의 영향을 많이 좀 받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는 드디어 10층 이상 아파트가 등장합니다. 당시로는 이 10층 이상 아파트를 초고층 아파트라고 불렀습니다. 초고층. 고층 아파트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시로서 얘기지요. 5층짜리와 10층짜리가 섞인 뭔가 획일성을 벗어난 다양한 층고, 그런 느낌의 배치를 지향하기 시작한 거지요. 참고로 지금은 초고층 아파트다라 그러면 몇 층 이상입니까? 법규상으로는 50층 이상인 거를 이제 초고층 아파트다. 초고층 아파트라고 하면 50층 이상의 아파트를 얘기해요. 당시보다 5배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전체 배치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가운데에 아예 초등학교가 딱
그리고 중앙에는 이렇게 순환도로를 돌리면서 직선적으로는 관통하지 못하게, 뭐랄까, 근린축으론의 가장 전형적인 순환도로 체계 방식이지요. 이전 시대, 그러니까 70년대 아파트들보다 뭐랄까 좀 더 순수한 근린축구 모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